성은아 교수님은 그쵸.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좀 고민을 하는 아이들과 부모님들께서 정말 만나고 싶은 선생님이시거든요. 네, 저희가 EBS 부모에서 사실 사회성 발달이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 몇 차례 다뤘었잖아요. 그런데 너무 좀 시간도 짧고 또 제 진료를 기다리시는 수많은 우리 자폐 스펙트럼 장애 부모님들, 사회성 발달을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은데 좀 충분히 설명드리고 싶고 한 분 한 분 정말 더 들어드리고 싶고 그런데 그럴 시간이 사실 충분치가 않은 것이 항상 늘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많은 부모님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만나서 솔루션을 혹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로 오늘 이 강의를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제가 좀 그래프를 하나 먼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숫자가 써진 그래프인데요. 와. 54분의 1이라는 저 빨간 글씨가 보이시나요? 네. 이제 저게 54명당 1명이라는 게 미국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유병률 통계입니다. 한 2% 가까이 되는 것이죠. 지금 저 그래프의 추이로 보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아마도 2%를 넘지 않았을까. 아주 최근 데이터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대동소이합니다. 2%에서 2.5% 사이쯤 되는 지금 수준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 더 이상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어떤 굉장히 희귀한 그런 질환이 아니라 우리 옆집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고 친척 중에도 있을 수 있고 동료 직장 동료의 아이 중에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생각보다 많아서 깜짝 놀랐는데요. 놀랐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이름도 조금 어려운데 네.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병은 사회성 발달 장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발달이라는 거는 운동 발달, 언어 발달, 또 지적 발달, 뭐 여러 가지의 발달의 영역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사회성이라는 부분을 담당하는 부분이 특히 질적으로 떨어져 있는 아이들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사회성 발달 장애다라는 게 일단 1번이고요. 그렇다면 증상은 사회적 의사소통에 결여라는 한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관심사가 조금 한정돼 있다. 그리고 뭔가 반복적으로 어떤 특정 행동을 좀 국한해서 한두 가지만 반복을 한다. 그 두 가지가 서로 교집합. 한 가지만 있어도 진단을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내리기는 좀 어려워요. 두 개가 동시에 같이 있을 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의사소통이라는 건 여기서 언어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비언어적인 이런 몸짓 의사소통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 의사소통 영역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점점 유병률이라고 아까 표현해 주셨는데 늘어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늘어나는 것들의 이유에 대해서 많은 이제 연구자들이 무슨 감염병처럼 생긴 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시대에 발맞춰서 늘어나는 이게 무슨 일이야?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셔서 강연 때마다 많은 청중들이 질문들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가설로는 일단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처럼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지식이 늘어났어요. 인식이 늘어났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언어가 늦고 좀 애가 좀 엄마 얼굴 안 쳐다보니까 좀 시크한 아이인가? 좀 애가 쿨한 아이인가? 뭐 그냥 그렇게 키웠던 거죠. 그러다가 뭐 학교 들어가서 좀 문제가 생기면 그냥 좀 문제 생기는 대로 그냥 키워왔던 게 과거 3, 40년, 50년 전 막 그렇다면 이제 최근에는 이 문제가 단순히 그냥 막연한 발달 지연이 아니야. 뭔가 사회성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래라는 게 어머님들 사이에서 인식률이 확 올라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진단도 정확해지고 진단율도 예전에는 그냥 뭐 발달 지연
언어장애, 지적장애로 정신지체 뭐 이제 그렇게 분류됐던 아이들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정확하게 진단이 이렇게 네이밍이 되면서 진단율이 올라가게 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우리가 식습관이라든지 환경적인 요소는 여러 가지 그런 신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단숨에 뭐 몇 년 사이에 그런 게 아니라 서서히 몇십 년에 걸쳐서 변화해서 유전자의 변이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환경적인 요인도 전혀 간과할 수는 없는 요인이다. 이런 유병률이 올라간 것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빨리 모든 병은 조기 발견, 조기 치료. 그거는 모든 병의 가장 기본이잖아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야말로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특정 약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찍 발견해서 일찍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예후의 그 경과의 그 트랙을 좌우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 오신 엄마들 언제 처음에 아이의 얘가 일반 아이와 우리 일반 보통 아이와 좀 다른 걸이라고 느꼈는지 한 번씩 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자, 설마 100일 때 사회적 미소 엄마 보고 방귀 듣고 낯선 사람 보면 얘가 약간 긴장하는 거 그런 게 없어서 걱정하셨던 엄마가 있으신가요? 쉽지 않거든요. 100일 때는 알아채기 어려워요. 예. 없었던 거. 네. 자, 6, 7개월 무렵 뭔가 낯가리가 애가 없고 아무한테나 잘 가고 뭔가 왜 이렇게 애가 쿨하지? 라고 느끼셨던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애가 유난히 순하다. 네. 우리 건희 어머님. 이름도 순둥이 건이에요. 채연이 어머님도. 아니, 그러니까 뭐 동네 이제 주변에 할머님들이 애가 원래 웃어야 되는데 지금 왜 안 웃냐고. 그때 어머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우리 애 되게 편하게 잘 있는데 순하네. 왜 그렇게 얘기하나. 약간, 네. 그래요.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어떤 할머니들한테 들으셨다는 게 나중에 복귀해 보니까 기억은 나셨던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래서 그랬나 이제 그게 이런 아주 생각이 작은 드는데. 조기 신호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분리불안 혹시 없었던 그래서 너무 잘 떨어져서 너무 편하게 엄마가 직장 나갔었던 채연이 어머님. 네. 저희 아이도 어땠었나요? 분리불안이 사실 없었고 저희 외 할머니가 아이를 봐주시는데 너무 잘 떨어져서 오히려 엄마 일하라고 편하게 떨어져 준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거는 신호일 뿐이지 이게 어떤 진단 기준은 아니에요. 혹시라도 이제 들으시면서 오해를 하실까봐 이게 그러면 잘 떨어졌으면 자폐야 그런 건 아니거든요. 조기의 사회성 발달이 뭔가 약간 이상한 거 아니야?라고 감지할 수 있는 어떤 신호 정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호명 반응. 이름을 불렀을 때 너무 안 쳐다보고 눈 맞춤 이때는 좀 뭔가 이상 징후를 느끼셨던 분들이 제일 많은 시기거든요. 네. 이때 발견율이 가장 높습니다. 예약이 안 돼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갈 수는 없지만 바로 만날 수는 없지만 이때 가장 18개월에서 24개월 때까지 이름을 불렀을 때 잘 안 쳐다보고 눈을 딱 정확하게 보지 않고 돌리다 만다거나 아니면 이때 또 너무 눈을 빤히 보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봐야 될 때 봐야 되는데 타이밍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눈 맞춤에 질적 이상이지 눈 맞춤이 안 된다 된다라고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거는 거의 모든 엄마들 혹시 그때도 그건 문제가 없었다라고 호명 반응했을 때 잘 반응을 해서 그때는 괜찮다고 느꼈어요. 지율이 엄마 네. 아시죠? 네, 호명 반응은 또 문제가 네. 없었다. 호명 반응이 100%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예측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가장 많은 신호들 중에 가장 예측률이 높은 게 18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호명 반응의 질과 눈 맞춤의 질이라고 그렇게 학자들 사이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저는 저희 애는 거의 18개월 동안은 거의 그 보통 성장 속도와 똑같았어요. 근데 돌을 지나고 나니까 애가 조금씩 퇴행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래 친구들보다 빨랐으면 빨랐지 늦은 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돌 전까지는 큰 문제 없었는데 없다고 느꼈는데 돌 아까 지나면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8개월 때 되니 호명 작용이 안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건 시온아 저기 새가 있는데 볼까 하고 제가 손을 가리치면 같이 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든 못하든
뭔가 포인팅을 해서 물건을 찝는 게 아니라 항상 제 손을 끌고 가서 가고. 예, 그걸 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 뭔가 이상하다. 근데 이제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얘가 말만 트이면 이 모든 게 고쳐지고 맞아요. 예, 네. 이게 없어질 거고 당연히 우리 애는 다른 아이처럼 똑같이 성장할 거야라는 그런 희망을 되게 많이 가지고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다 말이 안 트여서 답답해서 얘가 이런 행동을 한다고들 해석들을 하세요. 말이 안 트여서 애가 엄마 손 가져가는 거야. 말이 안 트여서 소리 지르는 거야. 말이 안 트여서 막 반복 행동 답답해서 심심하니까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트인다고 우리 왜 외국어 하나도 못해도 외국 나가서 다 손짓발짓으로 소통하잖아요. 그냥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형이 있었거나 또는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는 훨씬 어린 말 못하는 아이도 하는 행동이 다르니까. 구별이 되는 대조가 되는데 이제 첫 아이인 경우 아무도 비교할 어떤 형제 자매가 없는 경우에 제일 지금 우리 시윤이 어머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어 때문에 이럴 걸 거야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스스로를 위안하고 미루시는 경우가 많죠. 굉장히 빨리 그래도 알아채신 거예요. 네. 말에 언어의 문제가 아니구나를 아셨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는 말이 느렸는데 이제 처음 말한 단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부터 10까지 숫자였어요. 그걸 계속 반복해서 주문 외우듯이 하는 걸 보고 우리 아이는 사람한테 관심이 없구나라고 이제 처음 느끼게 됐고 그때부터 불안감이 좀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전문가를 만나셨나요? 그래서 바로 그때부터 이제 여러 센터나 병원이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이제 정말로 좀 사회성에도 문제가 있다. 어린이집 선생님한테도 그런 피드백을 들었고요. 우리 시윤이 어머님이나 유건 엄마는 빨리 알아채신 거예요. 그거를 봐도 우리 아이가 나중에 숫자 박사가 되려나 그러면서 좋아하시고 오히려 그냥 막 숫자 책 있는 거 사다 주시고 뭐 심지어 영재학원 막 보내고 그러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뭔가 다르고 이건 뭔가 개입이 필요한 문제구나를 느끼셨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어쨌거나 굉장히 상당히 어떤 통찰이 있으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애가 영리하고만 뭘 그래. 애가 뭐 문제가 있다 그래. 애가 좀 느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왜 하나만한 위로를 막 해주면서 어머님들은 그 마음을 듣고 그 얘기를 듣고 또 안심하고 예약했다가 병원 예약했다가 취소하고 예약했다가 취소하고 그런 걸 반복하다가 뒤늦게 이제 저를 만나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이제 분들을 보면 그때 뭔가 이상한 걸 살짝 느꼈을 때 치료를 좀 하기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들은 사실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저도 들으면서 실은 너무 어린 나이에 실은 초기 신호가 오니까 정말 맞아요.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 그런 초기 신호를 놓쳤더라도 그 이후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을 안다면 조금 더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예를 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도대체 의사소통의 문제라는 게 뭐야? 우리 아이가 무슨 행동을 보일 때 어떻게 말할 때 문제라고 느껴야 하지? 무엇보다도 대표적인 거는 언어가 느려요. 그래서 언어가 늦게 트였다라는 과거력을 보이는 경우가 제일 많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이 제일 처음에 진료실을 찾아오는 가장 주 호소 증상은 언어 지연입니다. 언어 지연인데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트여요. 근데 트였는데 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 혼잣말만 하고 동문서답을 하네. 그리고 억양이 왜 이러지? 무슨 외국에서 살다 온 아이가 2차 언어 배우는 것 같은 그런 억양. 그리고 아까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상대방의 신체를 도구처럼 사용해줘. 그래서 뭐가 이렇게 장난감 조작하다가 잘 안 돼. 그러면 무심히 엄마 여기 가슴쯤 또는 여기 턱쯤 보면서 엄마 손을 쉬 끌고 가서 그 장난감 조작하는 데다가 끌어다가 당겨요. 네. 그게 이제 이 의사소통의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의 대표적인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또래 관계에 있어서도 자기가 관계를 먼저 개시를 안 해요. 그리고 애들이 다가와도 회피하거나 안 보거나 반응을 안 해. 이제 그런 것들도 사회적 상호작용의 어떤 결여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린 도대체 상동적인 관심사, 제한적인 반복 행동이라는 거는 어떤 것들을 이 아이들은 좋아할까? 우리 아까 내비게이션, 지호 엄마, 지하철 노선도 좋아하고 또 애들이 이렇게 반복적인 패턴화된 그런 무늬 같은 거 좋아하고요. 대표적인 게 숫자, 알파벳, 활자 좋아하는 거. 그 나이에는 숫자나 활자에 관심이 없어야 될 2, 3살 때.
애가 책만 본다거나 책의 그 넘어가는 그 촉감 있잖아요. 그거 즐겨서 계속 파닥파닥 이렇게 넘기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걸 책 보는 걸로 어머님들은 이제 처음엔 착각했다가 얘가 그 사각거리는 소리를 즐기거나 그 움직임을 즐긴다는 걸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좀 인지가 조금 되는 아이들은 이제 상당히 좀 이렇게 세련된 관심사들이 생겨요. 자동차 모델명 외운다든가 공룡 이름을 뭐 뒤에 학명까지 그냥 저는 아이들한테 정말 많이 배웁니다. 이런 공룡 이름이 있었어? 라고 하면 제가 발음을 좀 잘못하면 막 혼내요, 서로.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잘잘잘잘 다르륵 그런 아이들. 그리고 곤충에 또 꽂혀 있는 애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도, 그리고 국기 이름. 정말 저기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의 수도, 국기 어떻게 생겼는지 다 그리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이제 입학한 아이들 중에는 뭐 역사, 연대기 이런 거 뭐 다 이렇게 외워가지고 저한테 막 가르쳐요. 다른 대화, 오늘 점심 뭐 먹었어? 그러면 대답이 안 나와. 스몰 톡이라고 하잖아요. 사소한 잡담은 대화가 안 되고 자기가 아는 지식, 자기가 관심 있는 그 분야에 대한 얘기만 하려고 그래서 일반 의사소통이나 일반 대인관계가, 또래관계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별로 이렇게 그 아이랑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감각적인 이상이 있는 것도 바로 그 제한적인 관심사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편식이 매우 심하다거나 어떤 특정 불빛, 특정 소리를 굉장히 과도하게 거부한다거나, 또는 어떤 특정 그런 뭐 어떤 버튼 소리, 예를 들어서 에어컨 실외기 버튼 소리라든지 그 공기청정기 버튼 소리, 그 띵띵 하는 소리 있잖아요. 세탁기 띵, 그런 소리 듣고 싶어서 계속 엄마한테 누르라고 엄마 끌고 가서 세탁기 엄마가 돌리기만 하면 이제 이 아이가 막 먼저 와가지고 막 기다리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 소리 들으려고.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이제 해당이 되고요. 가장 이제 그 신체적으로 애들이 제일 많이 보이는 대표적인 것들은, 그 행동을 안 보이는 아이들도 많지만 빙글빙글 돈다든지 손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라든지 이렇게 파닥파닥 한다거나 박수를 친다거나 뭐 그런 이제 손과 행동상에서 반복 행동도 이제 해당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그 특정 행동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 아이가 호명 반응 했던 18개월쯤에 비행기 장난감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앞에 이제 그 프로펠러가 있으니까 그거를 막 뱅글뱅글 돌리면서 노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귀여우니까 그냥 그거 망가지면 또 다른 비행기 장난감 또 사주고 또 사주고 되게 좋아하니까 그걸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냥 가만히 냅둬 보니까 한 3시간도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다른데, 그런 거를 좀 느끼게 됐죠. 다른 아이들이랑 노는 방식이 너무 다르니까. 근데 그게 3살 때인데 지금까지도 아까 그 책장 넘기는 거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책장 넘기고 돌리고 뭐 두드리고 이런 행동들이 아직 너무 많이 하나가 지금 있는 것 만으로 같아요. 몇 살이죠, 어머니? 5살이니까 이제 4돌 지났어요. 만 4돌 이제 막 지났나요? 네. 한참 제일 많이 할 때인데요. 네, 맞아요. 시간이 지나면 좀 완화가 될 겁니다. 다른 걸로 바뀌어갈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상동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이제 프로펠러 그만 돌릴까? 손 다치겠다. 우리 이것만 하면 비행기가 너무 피곤해. 뭐라고 하면서 다른 놀이를 제시해 줬을 때 막 자지러진다거나, 안 하려 그거 엄마가 제시한 다른 놀이로 잘 전환이 안 된다거나,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어떤 아이가 해놓은 모습을 제가 살짝 허락을 받고 찍은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저 때는 이제 다양한 저런 동물 피규어들이 있었는데 저걸 딱 이렇게 일렬로 줄 세워 놨더라고요. 근데 저기 자동차까지 같이 있잖아요. 네. 저게 이제 대표적인, 그 아이는 전형적인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였습니다. 물론 저것만 보인다 그래서 애들 줄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줄 세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놀이로 전환을 시키거나 그걸 통해서 상호작용을 시도해서, 저기서 만약에 중간에 사자를 제가 빼면서 사자는 지금 여기에 너무 바빠서 다른 데 가서 뭐 해야 된대. 그러면서 이렇게 빼잖아요. 그럼 막 제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제 손을 끌어다가 막 이렇게 노여움을 표시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저 자체보다도.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영상을 좀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 아이는 만 3돌도 안 된 아이였는데 저게 까만 거는 음식이에요. 건포도. 저렇게 이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숫자에 너무 꽂혀 있으면 저렇게 모든 것들을 다 숫자화하는, 컵으로도 숫자를 만들어요. 심지어.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제가 진짜 아까 우리 영재인 줄 알고 뭐 조금 늦게 병원을 찾았다 뭐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언어가 빠르고 지능이 좋은 아이들이 놓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늦게들 오십니다.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안 믿고 싶기도 하고 애가 또 언어 구사력도 나쁘지 않고 또 머리도 상당히 이렇게 인지도 좋고 벌써 뭐 수를 뭐 1000, 13,000까지 뭐 다 안다. 학교도 안 들어간 애가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뒤늦게 오시는데 초등학교 언제쯤 오시냐면 초등학교 한 3, 4학년 이후에 이제 친구 관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너무나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고집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얘도 좀 혼동되는 증상들이 실은 많아서도 네네네. 고민이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ADHD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뭐 자폐였더라. 라는 경우처럼 좀 혼동되는 증상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예. 그 얼마 전에 굉장히 좋은 저널에 좋은 잡지에 실린 논문 중에 하나가 ADHD 증상을 동반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이 그냥 순수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만 있는 아이들에 비해서 진단이 3년이 늦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산만증이나 ADHD 유사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이 ADHD에만 눈에 너무 확 띄니까 사회성 발달의 문제가 안 보이는, 가려버리는 거예요. 숨겨버리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그래프를 보셨다시피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안에 이렇게 핵처럼 들어있고 이렇게 쭉 이렇게 포진하고 있죠. 저런 문제 행동들을 많이 보이게 되는데 우리 아이가 뭐 반복 행동, 뭐 이렇게 눈을 깜빡깜빡거리고 고개를 까딱까딱 하니까 틱은 아닐까요? 또 산만하니까 ADHD는 아닌가요? 우리 아이 ADHD인가요, 선생님? 그러는데 과거력을 쭉 들어보면 사회성 발달의 신호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들이 너무 많았어서 결국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기저에 있고 그 이후에 어떤 동반 문제로서 공존 문제로서 행동 문제가 생겨서 오는 경우에는 정말 진단도 잘 내리고 그래야지 치료가 반응이 좋아요. 이제 정말 순수한 ADHD 아이들은 이제 약물 치료를 하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이 산만성이 좋아지는데 자폐 스펙트럼이 밑에 깔려 있으면서 함께 공존하면서 ADHD가 있는 아이들은 ADHD에 대한 치료가 효과가 별로 없거나 부작용이 좀 더 많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로 이렇게 잘 오해가 되지 않도록 과거력을 잘 어머님들께서 먼저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의사 선생님 앞에서 전문가 앞에서 해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들으면서 또 마음이 쓰이는 것이 부모님들은 아이가 아무래도 좀 어려움을 겪으면 이게 다 내 탓으로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조금 다치기만 해도 엄마 탓인 것 같고 그럴 때가 많은데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을까요? 얼마나 힘드셨으면은 늦어서 미안해라고 네. 이름표를 달아오셨는데 아이를 임신을 하고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들이 아이에게 고스란히 영향이 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자책도 사실은 많이 했었고요. 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발견이 늦었다 보니 그런 것들 때문에 아이한테 충분하게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해서 또 그런 부분이 제가 부모로서 잘못한 점이 아닐까 하고 그런 자책감이 사실은 좀 컸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이제 7월에 검사를 받고 저희가 치료를 이제 또 집중적으로 좀 시작을 해서요. 지금 많이 끌어올려지고 언어도 많이 늘고 해서 좋은 발달을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좀 더 일찍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좀 늦어서 미안해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실제로 많더라고요. 내가 태교 과정에서 뭘 잘못했나? 아니면은 남편이랑 너무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렇게 애가 불안해졌나? 이런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시고. 너무 많으시고 네. 본인 탓을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으신데 전혀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환경적인 요인, 양육 환경에 의해서 생기는 병은 아니다라는 게 정설이고요. 예전 1940년대, 50년대에는 이 냉장고 엄마라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실제로 시대가 엄마가 애를 이렇게 아주 차갑게 막 몰아붙여서 키워서 애가 이렇게 자폐가 됐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게 벌써 50년 전에 이미 밝혀져서 절대로 이것은
어머님 탓이 아니다. 어머님이 잘못 키워서. 그래서 냉장고 엄마라고 불렀던 그 용어는 교과서나 모든 문헌에서 다 삭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이렇게 치료를 하고 계시는 중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고민이 시작되거나 그런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럼 치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과정은 얼마나 걸리는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과정, 치료 되게 굉장히 어렵죠. 근데 100명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가 다 달라요. 물론 기본 어떤 검증된 치료들은 일치하지만 그럼 그 검증된 치료를 우리 아이한테는 어떻게 적용해야 해? 라고 할 때는 다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언어 치료도 아까 언어가 트이기 전과 후가 달라져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연령에 따라서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전과 후, 유치원을 들어가기 전과 후 저는 다 다르게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너무 다양한 건데 그래도 검증된 치료라고 한다면 크게 얘기하면 언어 치료. 언어를 일단 트이게 해야 돼요. 왜냐?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수단이 필요하잖아요. 언어가 바로 재료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게 언어 치료예요. 언어는 무조건 해야 돼요. 언어가 트여도 계속 해야 되고 언어가 트이기 전이면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럼 한 축은 뭐냐? 그런 어떤 사회적 반응을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 행동을 개선하기 위함 그리고 반응을 늘리기 위한 ABA라는 응용 행동 분석 치료라는 게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 일반 어머님들께서 아이들 키울 때 다 쓰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잘했어? 그럼 스티커 하나 붙여주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안아주고 그게 보상이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행동, 사회적 반응을 늘리고 부정적인 행동은 줄인다. 그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고 그 다음에 좀 기능이 좋은 약간 인지가 좀 좋고 또 언어가 좀 좋은 아이들은 이제 또래 관계를 세련되게 만들어주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사회성 훈련 치료예요. 사회성 훈련 치료라 함은 학교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대인관계에 필요한 필수 사회적 기술을 가르치는 겁니다. 친구가 이야기할 때는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여줘야 돼. 그리고 그 친구가 궁금해하는 걸 물어봐주면 좋겠어. 그 친구가 어떤 농담을 했으면 그건 농담이지 진담이 아니니까 정색할 필요 없어. 그런 것들인 거죠. 그런 문제 행동들을 개선해 주는데 ABA만으로 될까요? 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거기에서 자해 행동이 있는 아이를 ABA를 했을 때 효과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잡히지도 않아요, 잘. 그래서 결국은 약을 써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쓰라고 공인된 공식적으로 승인된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도 승인이 된 약물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4, 5살 정도 이후가 되면 그런 문제 행동들이 좀 많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는 어머님들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 우리 아이가 혹시 저런 거에 해당하는 문제 행동들이 나오나? 나온다면은 약을 쓰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어야 되고 그런 문제 행동들이 이 아이의 치료의 방해 요소,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고 약을 과감하게 쓰시면 그게 없어지면서 애가 한 단계 기능이 확 이렇게 도약을 합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이제 치료에 있어서 완치가 된 사례는 있습니까? 완치, 완전히 어떤 치유의 개념이 아니라 완화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아이도 굉장히 이제 고기능 그런 아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였는데 워낙에 이렇게 미니카를 좋아해서 미니카 종류를 저한테 와서 항상 얘기하고 저 그림도 친구가 직접 그린 거예요? 네, 그러면 갖고 왔습니다, 저한테. 저한테 다 주고 가셨어요, 보라고. 저기 옆에 작은 글씨로 보면 이제 모델명까지 다 적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렇게 그림 솜씨가 좋고 디테일한 그런 세밀화를 잘 그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음악에 대한 재능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고 또 나름 이 암기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정말로 그걸 가지고 지적인 능력으로 뭔가 진로를 활용해도 괜찮을 정도로 역사 블로그를 운영하는 그런 친구도 있고 나름대로 코딩의 천재도 있고 그래서 그 아이는 자기가 작은 게임도 본인이 만들어서 지금 그 대학을 이렇게 나름 특별 전형으로 준비를 하려고 그런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증도에 따라서 조금 다 다양해서 너무 많은 분들한테 다 긍정적인 얘기만 해드리는 건 뭔가
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는 나름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어머님들이 굉장히 뿌듯해 하시고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정말 한 교실에서 이렇게 수업을 또 같이 들어보셨는데요. 지금 이 방송을 이제 보고 계시는 많은 어머님들 또 여러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제일 처음에 아이 그 자폐 등록을 하고 진단을 받았을 때는 주변에 자폐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진짜 어디 섬에 혼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굉장히 좀 우울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근데 치료실 다니고 이렇게 선배 이제 맘들, 그러니까 먼저 치료의 그 길을 걷고 있는 이제 어머님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좀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약간 그런 거에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니까 같이 힘냈으면 좋겠다는 네,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그 입장이 되어보기 전에는 장애 아동을 키우는 부모님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막상 제가 그 입장이 되고 보니까 그냥 내 아이를 사랑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도 보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 부모로서 노력을 할 테니까 다른 분들도 편견 없이 바라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도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기 전까지는 사실 발달장애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도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 아이가 5학년이 되고 나니까 친구를 너무 만들어주고 싶은데 사실 친구가 없어요. 근데 저조차도 지금까지 살면서 발달장애 친구가 있었나 아니면 지체장애인 친구가 있었나 고민을 해봤더니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저조차도 어려웠는데 인식 변화도 있어야 되지만 막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우리 엄마들끼리 다들 힘내가지고 동참해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우리 지유리 어머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유리와 같은 우리 이런 장애 아이들, 우리 모든 아이들이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집단에서, 그 아이가 속한 집단에서. 실제로 지유리가 그 반에 나왔을 때랑 아파서 못 나왔을 때 아마 반분위기가 굉장히 다를 겁니다. 지유리가 있을 때는 지유리를 서로 도와주고 또 지유리와 함께 선한 어떤 행동을 하려고 서로 경쟁하듯이 그러다가 지유리가 안 나오면 애들이 이제 막 약육강식에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되게 긴장이 올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딘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마무리로 제가 우리 어머님들과 또 시청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많은 자폐 부모님들께 정말 존경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와서 어떻게든 오래 기다리셔서 오셨는데 저를 만나서 좀 더 많은 그 유용한 정보를 짧은 시간 동안 얻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속에 충분히 위로해드리지 못하고 더 들어드리지 못하고 그 자폐라는 진단명에 대해서 굉장히 그 충격받고 망연자실해 있을 그 마음을 더 어루만져 드리고 더 많은 질문을 받고 싶은데 일단 전문적인 지식을 막 이야기를 해드리고 또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머님들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도 어쩜 이렇게 담담하게들 자기 아이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실까? 그러기까지 얼마나 그동안 많은 생각과 또 여러 가지 인내와 시간들이 있었을까? 제가 정말 경의를 드리고 싶고 많은 이 시청을 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런 분들을 보면 아이가 좋아지는 게 보입니다. 정말.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이런 열정과 에너지와 담담함이 아이를 이렇게 향상시킬 수 있도록 견인을 한다는 거를 잊지 마시고 부모님들이 용기를 잃지 말고 끝까지 해보는 거죠. 계속 아이들은 발달해 가거든요. 어쨌거나 발달하고 있는 과정에 있으니까 다 큰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용기를 갖고 함께 치료를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